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30살부터 3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요. 아니 그 이전의 기억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했던 추억들, 그리고 끔찍했던 사건들까지요. 저는 30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5m 높이의 도랑으로 빠졌죠. 큰 사고였어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차 안을 보고는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의 결과는 처참하고 끔찍했죠. 간신히 살아난 제가 다시 죽고 싶을 만큼이요. 저는 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3년간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의료진들과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가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하늘이 남편분의 정성에 감격해서 기적을 내려주셨네요. 이곳 저곳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어요.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깨어난 이후에도 한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더군요.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었어요. 남편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라고요. 네, 제가 소생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회복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낮은 확률로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이후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한동안 왜 나를 깨웠느냐고 신을 원망했죠. 그냥 그날 사고로 죽어버렸어야 했다고요. 살아있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바에는요. 하지만 제 원망과 상관없이 저는 깨어났어요. 다시 사고 전의 모습으로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일상이 찾아왔죠. 저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를 이 지옥에 밀어넣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고통, 슬픔,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살아있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지만 당시에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죠. 모든 것이 희미했어요. 어리둥절했죠. 정신뿐만이 아니었어요. 몸 또한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의사는 한동안 재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제 기억은 깨져버린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에 깨진 한 조각으로 전체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많은 기억을 잃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숭숭 구멍난 기분이었죠.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그래 이거사.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너만 깨어나면 난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통했나 보다. 제가 깨어나고 나서 다음 날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죠. 깨어난 제 모습을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벌벌 떨며 저를 바라만 보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제 말에 남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저희 엄마를 이어 바라봤어요. 정말 의사 말대로 미경이가 아무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정말이에요? 그래, 자네가 보는 것처럼 지금은 나 빼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 의사가 말하길 영원할 수도 있다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이내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사, 네 남편을 못 알아보면 어쩌려고 그래. 네 생명의 은인인데 너 죽을 거 네 남편이 살린 거야.
엄마는 제 앞에서 서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그 이후 비슷한 소리를 가는 곳마다 들었어요. 남편분이 아내를 살렸다. 남편분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살려줘서 고마워. 여보, 보고 싶었어. 이런 느낌의 그 흔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저 남자는 왜 나만 보면 우는 걸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만 했죠. 하지만 조금씩 제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하니 기억이 서서히 나기 시작했어요. 그와의 연애 때 기억, 그리고 결혼식 때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남자의 모습이 기억났죠. 친정엄마가 결혼식 사진 앨범을 보여주고 나서야 간신히 기억이 돌아왔어요. 사고 후 제 기억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제 머릿속 기억은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나는 것이 없었지만 기억에 수반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가면 기억이 돌아왔죠. 그래서 한동안 엄마가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사진은 물론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 아빠 사진들까지요. 사진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망각의 안개 속에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튀어나오곤 했죠. 남편은 병원에서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면 간호사들이 무척이나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말들도 했죠. 저런 남편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핏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입원 중인 병실 환자의 보호자들은 남편을 보면 뭐라도 하나씩 먹여보내거나 먹거리 음료들을 쥐어주곤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실에서 보낼 때 남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니 그것은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 제 마음에 남편을 향하는 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외면했고 손길이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 손을 뿌리쳤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았어요.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박서방한테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병원에서 사람들이 네 흉을 얼마나 보는 줄 알아? 자기 생명 갈아 넣어서 아내 살려줬더니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고. 네가 아직 기억이 안 돌아와서 박서방이 낯설어서 그러는 거면 적어도 박서방한테 냉정하게만은 굴지 마라.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친정 엄마의 말에 제 감정 속 무언가가 망가져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고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을 때는 구토감까지 밀려와서 뿌리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천천히 하자. 힘들게 기억 되살리지 마. 내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다가서면 되지. 우리 신혼 때처럼. 그러니까 기억 되살리려 너무 애쓰지 마. 저의 그런 행동에 남편은 기분이 상할 법도 했지만 언제나 웃으며 제게 괜찮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친정엄마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인구부부였다고 했어요. 언제나 다정하게 무엇을 하든 함께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커플이라고 했죠. 제가 사고를 당하고 1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자 의사들은 모두 깨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계속 나왔고요. 친정엄마는 저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제 남편과 당시 식물인간인 저를 이혼시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남편 돌이 다 했으니 아직 젊은 인생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면서요. 저 절대 미경이 포기 안 해요, 어머니.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깨어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미경이 언젠가 꼭 눈 떠요. 그때 제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으면 눈 떴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친정엄마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죠.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고 나도 이 남자를 사랑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사랑을 쌓아나가도 이전처럼 서로 많이 사랑하는 관계로 바뀔 거라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통원을 하며 재활을 받았죠.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밥도 먹지 못했죠. 그때마다 남편이 제 발이 되어주었고 제 손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머리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몸은 여전히 남편을 밀어냈고 제 가슴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죠. 어딘가 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재활을 받고 저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저는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제 망가진 몸만큼 정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였죠. 환자분 남편분과 연애 결혼하셨다고요? 네, 저한테 조금 남아있는 기억이랑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저를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해서 10년을 따라다녔대요. 어쩌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저를 짝사랑으로 시작한 게요? 네, 남편분이 환자분을 10년이나 짝사랑하셨다가 결혼하신 건데 환자분은 사고로 기억이 많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남편의 사랑을 받아주는 게 고등학생 때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결국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던가 아니면 남편이 고등학생 때처럼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가요. 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남편도 지칠 테니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에 무척 잘해주던 남편은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손길에 제가 몸서리를 치자 처음으로 제게 화난 표정을 보였죠. 물론 금방 다시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 찰나의 표정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저 사람 나한테 지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끔찍한 다른 비밀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저를 저렇게 바라본다는 것을요. 아무튼 저도 정말 노력했어요. 되도록 차갑게 굴지 말자고요. 그리고 제 기억을 되살리는 일도 재활만큼 꾸준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전에 일을 했다던 직장도 찾아가 보았죠.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사고 전에 내 사진들이 없네. 결혼식 때 사진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 혹시 다른 곳에 보관했어? 어? 사진들. 미안. 우리가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찍은 게 별로 없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단 한 장도 없다니까. 당신 핸드폰에는 우리 사진 없어? 미안해.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사진 많이 찍자. 지금부터 찍는 사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 거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결혼식 이후 우리 부부가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요. 친정엄마 말처럼 우리 부부가 그렇게나 인고 부부였다면 사진을 안 찍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어요. 사고 나기 전에 내가 쓰던 핸드폰은 어디 있어? 거기엔 내가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핸드폰? 사고 나면서 망가져서 버렸어. 남편에게도 우리 사진이 없고 제 핸드폰은 그 사고로 망가져서 버렸다는 말이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을 기억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어 너무나 답답했죠. 그러다가 그 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소미였죠. 대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노력을 하지 않고 기억해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와 추억이 많았어요. 사고 후 재활을 할 때 친구는 저와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제게 모조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옛날 기억들을 모조리 되찾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며 외출을 하자고 친구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제 고민을 이야기했죠. 너무 이상해. 주변에서는 내가 남편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무엇보다 결혼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고. 원래 형부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너 결혼 생활 중에 우리 다 같이 만나면 형부는 우리 사진을 찍어주기만 했지 본인이 찍히진 않았어. 왜? 왜 사진 찍는 걸 싫어해? 본인 얼굴이 못났다고 생각해서. 사춘기 때부터 사진 찍는 게 무척 싫었대. 그래서 그런가 싶었지만 자신이 찍히는 게 싫다면 저라도 찍어줬어야 했을 텐데 저 혼자 나온 사진도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남편의 애정이 떠오르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다가오면 소름부터 돋는다고요. 남편이 저를 10년 넘게 짝사랑하고 결혼해서 성공했다지만 이제 사고로 제 기억이 초기화되었으니 다시 남편을 제가 받아줄지는 미지수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온몸이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을 받아주지 마라고요. 그럼 이혼해.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싫은 사람이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나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무엇보다 내가 의식을 잃은 3년간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사람이야. 어쩌면 그 사람 사랑 때문에 내가 깨어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난 당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이혼해요. 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너 그러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형부한테는 잔인한 짓이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져 주는 게 어쩌면 형부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 고마움 때문에 같이 살아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오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거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지 않니? 친구의 조언이 정말 맞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사라졌는데 단순히 날 보살펴 주었다는 마음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이혼을 선택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년이라고 욕할 테니까요. 당장 친정엄마조차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제게 많이 실망을 하시겠죠. 저는 그저 못된 년이 되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참고 견뎠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실망을 하고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만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집에 온 적도 있었죠. 당신은 날 너무 힘들게 해. 당신이 깨어난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렇게 말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엉엉 울다가 잠이 드는 남편이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어서 모든 기억들을 되돌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싶었죠.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연기를 하며 남편을 사랑하는 척 했죠. 당신, 기억이 돌아왔다고? 응, 다는 아니지만 당신이 날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들은 많이 돌아왔어. 고마워 여보, 기다려줘서. 의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기억이 모두 돌아오는 날이 있겠죠.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과 가볍게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오래된 떡볶이집이 문을 연 것을 보았죠. 그 집은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분식집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 분식집을 좋아했으니 거진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던 오래된 노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 번도 문을 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을 연 거였어요. 남편에게 꼭 들려서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기서 떡볶이를 먹으면 옛날 기억들도 돌아올 테니까요. 사실은 그냥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난 싫어. 우리 그냥 저쪽에 가서 고기나 먹자. 난 여기 맛이 없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야. 날 위해서 같이 가주라, 응? 절대 싫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바로 알아보셨죠. 사고 전 중학생 시절부터 단골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사를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신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 장사를 다시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해드렸죠. 제가 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가게를 닫았다가 그날 처음 다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딱히 제 사고 소식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시장 할머니는 저희가 주문한 것보다 푸짐하게 내주셨고 저는 감사하게 먹었죠. 그런데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꼭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할머니 눈치를 계속 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물으니 그저 맛이 없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결국 새벽에는 체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떡볶이집에 갈 때 남편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저 혼자 갔어요. 그런데 저 혼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는 둘이 같이 왔길래 내가 말을 못했는데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지만 어떻게 다 용서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참고 산다더만. 새댁은 어찌 용케 참고 사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 일전에 우리 집에서 밥 먹다가 싸우고는 그냥들 나갔잖아. 저랑 남편이요? 그럼 누구겠어? 그렇게 남편을 잡더니 이제는 용서한 거야? 할머니의 말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고 전 남편과 가게를 찾았었는데 그때 음식을 먹다가 남편과 크게 싸웠다는 거였어요. 제가 먹던 떡볶이 그릇을 남편 얼굴에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아니 싸운 이유를 왜 나한테 묻누? 싸우다가 나가버려서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 대충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새되게 의심하더만.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날 일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각난 기억이었지만요. 당시 저는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중간중간이 비어있는 기억이었지만 그때의 기분은 분명하게 살아나고 있었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요. 당신, 나 사고 전에 바람났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떡볶이집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 그날 우리 싸운 일까지. 그래서 내가 그 집 가기 싫었던 거야. 그 할머니가 괜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네에서도 유명해. 뻥쟁이 할머니라고. 아니, 나 분명하게 기억나. 당신 바람났던 거. 그건 당신의 터무니없는 의심이었어. 결국 내 결백이 입증됐는데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바람이 났다면, 만에 하나 그런 거라면 당신을 3년이나 기다렸겠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을 병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렸겠냐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순간 화가 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만큼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기억과 감정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저를 보살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내연녀와 떠났으면 되는 일이니 저의 사고가 오히려 남편에게는 호재였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 미안해. 조각나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그런 단편적인 것들이었고
그때 내 감정은 당신이 바람난 게 확실하다고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였다면 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 건데? 그것도 나는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제발, 제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제발 말해줘. 진실이 뭔데? 말만 해주면 당신 원망 안 할게. 미안해. 말 못해. 제발 말해달라고. 우리 부부 사이 진실이 뭐냐고. 당신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당신이 지금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참다 못한 남편도 소리를 쳤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고 남편은 한참이 지나 저를 안아주며 소리질러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남편이 말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미치도록 궁금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절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엄마에게 물어보았죠.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사이 좋았던 건지 그 자동차 사고에서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인지요. 친정엄마도 처음에는 남편처럼 딱 잡아댔어요. 부부 사이는 정말 좋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나중에 제가 친정집까지 찾아가 울며 부탁을 했어요. 기억이 뒤죽박죽이 돼서 미치겠다고요. 나 그이가 바람 피웠다는 기억이 자꾸 들어. 그런데 사고 나서 그이가 나한테 한 행동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 나 미친 걸까, 엄마? 엄마 혹시 나 의부증이었어? 그런 거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고 박서방 잘못도 아니야. 그냥 사고였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아. 다시 행복하게 너희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는 저를 다독이시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셔서는 문을 잠그셨죠. 가만히 문에 귀를 대보니 엄마가 샤워기를 켜두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엄마 눈은 붉어져 있었죠.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후 친정엄마도 남편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물음의 대답은 전혀 상상도 못한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되었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전화였죠. 효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효진이었습니다. 효진이는 오래전 미국으로 떠난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 때 사귄 친구라면 효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였죠. 거리가 거리인지라 미국으로 떠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도 못 보던 친구였어요. 효진이는 제 사고 소식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궁금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대요. 전화 연락은 당연히 안 됐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효진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으로 한국의 작은 지역 소모임에 들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효진이가 살았던 지역의 소모임이요.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인터넷 전화를 하며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때 효진이가 제 생각이 딱 났다고 했어요. 마침 효진이가 들었던 소모임도 제가 살던 지역 모임이었기에 그 남자도 같은 지역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저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효진이가 마침내 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바로 달려나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미안해. 난 네가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원망하면서 지냈었어. 어떻게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거야? 내가 다 속상하다. 지금은 괜찮은 거야? 지금은 괜찮아. 많이 좋아졌지 뭐. 너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가진 거 다 털어서 비행기 표 사서 날아온 거야. 고마운 친구였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도 되는데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해서까지 달려온 것이었죠. 우리는 오랜만에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효진이에 관한 기억은 어릴 적 기억부터 노력 안 해도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효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애기는 많이 컸겠다. 우리 미경이 닮아서 예쁘지? 아이라뇨? 효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죠. 어떤 아이의 안부를 제게 묻는지 몰랐습니다. 아이? 누구 아이? 미경이 네 아이지 누구겠어. 내가 아이가 있었어? 효진이에게서 갑자기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고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라니요. 그제야 제 아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낳아 젖을 주고 품에 안아준 아이의 존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내 아이까지 잊을 수 있었는지 제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제 아이는 도통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이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제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라 생각되는 남편에게 달려갔죠. 내 아이 어딨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참이었어? 아이라니, 무슨 말이야? 나 그만 가지고 놀아. 다 알고 왔으니까. 어디까지 기억하는 건데, 어디까지 아는 건데?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 상태가 이래서 시댁에 맡겼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이제 제발 데려와. 남편은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본가에도 아이는 없다면서요. 저는 급기야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나가 문을 여니 제 친구 소미가 와 있었어요. 네가 소리 지르는 거 밖에까지 다 들려. 그만해.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나한테 아이가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다들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당장 말해. 내 아이 어디 있는지. 친구 소미가 왔어도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저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만하라고. 네 아이는. 그때 남편이 번쩍 일어나 제 친구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놀라서 소리 지르던 걸 멈추었죠. 소미도 자기 뺨을 만지며 얼어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적당히 해. 제게 말하는 건지 제 친구 소미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되었건 소미가 되었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소미는 뺨을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쳤죠.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미경이도 이제 알 건 알아야지. 그만해. 내가 때가 되면 다 말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냐? 그때가 언젠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이 이야기는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미경이, 너 정말 기억 안 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 맞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한다는 거야? 난 정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줘. 네 아이, 그날, 그 사고 나는 날, 네 차 안에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그날 하늘나라 갔잖아. 소미의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귀가 갑자기 멍해지며 아무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온 세상이 갑자기 암흑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또다시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대로 쓰러져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다고 하더군요. 눈을 떠보니 제 아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왔어요. 응급실에는 친정엄마가 와 있었어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으니
만에 하나, 아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말하지 말고 숨겨주자고 했어. 박서방 잘못 아니야. 그대로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어요.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숨도 쉬기 어렵고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죠. 나 때문이었어. 내가 그런 거였어. 우리 애기 어떡해.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다음날 남편에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납골당에 찾았습니다. 봉안당 안에 아이 사진을 보니 눈물만 났죠. 내가 사진 다 지웠어. 당신이 임신했을 때 모습, 아이 낳고 기뻐하던 당신 모습들, 100일 때 그 사진들, 내가 다 태우고 지웠어. 우리 행복하게 함께했던 사진에는 모두 우리 아이가 함께 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한 장이라도 남아있게 될까봐, 그걸 혹시나 당신이 볼까봐 내가 모든 사진 다 없애버렸던 거야. 미안해. 그제야 결혼 후 우리 사진이 없는 게 이해되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임신한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저 때문에 사고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저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제게서 숨겼던 거였어요. 친구들에게도 남편은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켰던 겁니다. 아무도 제 아이의 존재를 실수로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미국에 있던 제 친구 효진이에게는 연락을 못한 거였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이미 미국에 살고 있었기에 저와 자주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남편도 효진이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제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삶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웠어요. 제 아이를 제가 죽인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제 운전 미숙이었다고요. 뒷자리에 있는 아이를 보다가 그만 차선을 이탈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사고였죠. 덤덤하게 말하던 남편도 사고 순간을 말할 때는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아이와 같이 죽지 왜 살아있나 싶었죠. 저는 제 삶의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잡아주었죠. 다시 살아보자고요. 그 끔찍한 기억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극복하며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 말대로 살아볼까 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역시 나라는 인간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럴수록 남편은 제게 더 매달렸고 저와 함께 했어요.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려 하질 않았죠. 혹시나 제가 나쁜 선택을 할까 봐서요. 비온 뒤 땅이 굳는 걸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는 이제는 부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서서히 가까워졌어요. 하루는 혼자 아이를 보러 봉안당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제 사랑을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난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저와 아이에 관한 추억을 모두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사랑해 주어도 모자랄 아가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와의 추억도 길지 않았죠. 한 조각의 추억조차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어요. 집 근처 어린이 놀이방이나 아이 행사 같은 것을 하는 업체 홈페이지 등 안 찾아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혹시나 행사하며 찍혀있을 제 아이 사진이 있을까 봐서요. 그리고 온 집안도 뒤지고 또 뒤졌어요. 친정집도 뒤져보고 친정엄마 핸드폰까지 다 찾아보았어요. 혹시나 제 아이 사진이 남아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남편이 아이의 모든 흔적을 지워서 100일 잔치나 돌잔치 영상은커녕 사진 한 장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이후 제가 새로 맞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무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제 아이클라우드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이클라우드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상 참 좋아요. 클라우드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말해요. 제가 쓰는 아이클라우드는 제 핸드폰과 아이클라우드를 연동시킬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상의 저만의 공간인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것이었어요. 굳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제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순간 제 클라우드에도 자동으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는 거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 클라우드에 급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고 이전에 제 핸드폰은 망가져서 버렸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니 핸드폰 안에 있던 사진과 동영상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가 살아있으니 그 핸드폰에 남아있던 사진과 동영상은 클라우드에 모두 남아있을 게 분명했어요. 다행이었어요. 제 생각대로 사고 이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클라우드에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 사진도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신께 감사하다며 오열했죠. 아이의 수많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동영상들도 확인했죠. 미안해, 아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한동안 클라우드로 찾은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다가도 울다가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의 동영상을 틀고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이어서 그 동영상의 내용들을 입증하는 사진들도 있었죠. 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장 최근의 사진들을 보며 저는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기억들이 모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발견한 날에는 하루 종일 오열을 했어요. 모두가 저를 속였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속였어요. 모두 계산된 행동들이었어요. 그들의 가면 속에는 인간이 아닌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라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친구 소미가 찾아왔죠. 아직도 우울증 심해? 병원은 가본 거야?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모두 이혼을 한대. 계속 함께 있으면 아이 생각이 계속 나서 서로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너는 언제나 나를 보면 이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항상 궁금했어. 왜 그러는지. 최근에 내가 도경 씨랑 사이가 다시 좋아지니까 너무 불안해했잖아. 어? 내가 언제? 난 그저 네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이제 안 우울해. 정말? 다행이네. 우울하진 않지만 죽이고 싶은 인간들은 생겼어. 이만 나가줘. 난 가봐야 할 곳이 있거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티 좀 내지 마. 역겨우니까. 내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너같이 굴면 눈치채겠다. 무슨 말이야? 오늘 이상하다 너. 왜 그래?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잖아. 그냥 내 남편 이제 네가 가져가라. 난 필요 없어. 그거 아니? 너 내가 깨어난 이후 매일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것도 불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 말에 소미는 입만 뻥끗하며 뭐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소미를 집에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장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잔챙이는 나중에 처리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 사이 소미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간 집에 돌아갔어요.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소미 씨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당신 걱정된다고 아까 연락 왔었어. 다 오해라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어디 다녀온 거야. 무슨 내 걱정을 해. 그딴 가식 이젠 정말 역겹다. 내가 죽어주면 당신이 더 좋은 거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긴 왜 죽어? 저는 남편의 외침을 무시하고는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서류를 받아본 남편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미 씨랑 내 사이 의심하는 거야? 야, 김미경,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닥치고 이제 우리 이혼해. 이렇게 당신 마주하며 이성적인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미쳐버리기 전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대체 뭐가 문제야? 대체 왜 그래? 기억이 또 이상해지는 거야? 막 이상한 것들 보이고 그래? 당신 아직 환자야. 내일 당장 정신과에 가보자. 당신 바람 피우잖아. 나 사고 전에도 피웠고 지금도 피우고 있고. 또 그 소리야?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 저는 남편에게 인쇄한 사진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제 클라우드에서 찾은 사고 전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남편과 제 친구 소미가 바람난 증거였습니다. 모텔을 함께 드나든다던가 서로 야한 농담과 관계 맺은 것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카톡 내용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들이었죠. 이혼 소송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둔 자료들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미안해. 그런데 다 정리했어. 당신이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사고 전에 나 소미 씨 다 정리했고 당신이 나 용서해줬다고. 제 볼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믿어줘 제발. 생각해봐. 저번에도 말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바람이 났다고 쳐. 바람 나서 당신이랑 헤어지려 했는데 당신이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으면 나 그냥 이혼하고 소미랑 살면 끝이야. 안 그래? 그런데 안 그랬잖아. 당신 병원에 있는 3년간 당신 보살핀 사람이 누군데? 거짓말이 끝이 없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떠난 거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혼하면 내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인 이 집하고 돈들은 한 푼도 재산 분배로 나눌 수 없으니까.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죽으면 반대로 다 네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다렸겠지.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내가 죽기를.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해하며 눈동자가 흔들렸죠.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모두 오해야. 내가 3년이나 당신 간호했어. 내 덕분에 당신이 깨어난 건데 이렇게 은혜를 갚으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건 당신 간호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살고자 했던 의지가 날 깨운 거라고. 이대로 니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라고.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착한 애처가인 척하는 이 더러운 놈의 가면을 제가 완벽하게 벗길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나 당신 바람난 거 나 다 이해해. 소미? 예쁘잖아. 당신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 남자라면 그럴 수 있어. 재산 욕심도 났겠지. 네 못난 재주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랑 집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았으니까 얼마나 탐났겠어. 나만 죽으면 이거 다 네 거 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참았죠. 그런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래? 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당신 아빠잖아. 내 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 당신 딸이기도 하니까. 네가 사람이니? 이 개새끼야. 제가 남편에게 제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찾은 사고 직전의 영상이었어요. 차에는 저와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남편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 소미와의 일을 알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일부러 제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을까 봐요. 왜냐하면 사고 당일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었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녹화된 그날의 영상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 차에는 저와 제 딸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운전은 남편이 하고 있었죠. 너 솜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나 죽이려고 했니?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 뻔한데 그 월급으로 통째로 사망보험 들어두는데 다 내고 있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내 사망보험으로. 나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 했어? 너네 뒷조사하냐? 내가 내 돈 어떻게 쓰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생명보험이니 당연히 상관 있지. 나 이거 이혼 소송에 다 증거로 낼 거야. 아니, 경찰에도 알릴 거야. 당신이 나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는 속셈이었다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낄 수 있었죠. 뭐야? 뭐해? 천천히 가.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미쳤어? 우리 딸도 타고 있다고. 남편은 갑자기 엑셀을 밟아 미친 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초도 안 되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죠. 제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요. 영상에서는 차 사고가 나며 와장창 하는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영상이 끊어졌죠. 남편은 사고 당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에어백도 있었고 조수석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 들이박은 사고라 저만 크게 다친 거였죠. 무엇보다 제 딸은 그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운전석의 남편은 그 사고에서 크게 다치긴 했지만 걸어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찾아서는 강에다 던져버린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클라우드 기능이요. 제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자동으로 인터넷 서버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보여준 남편의 범행에 대한 증거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제 영상을 본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은 차 사고를 일부러 냈을 때처럼 무섭게 변해 있었죠. 나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 누구한테도. 당신이랑 나만 아는 거야. 나 당신한테 기회 줄게.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자수해. 그리고 죽은 내 딸한테 평생 용서 빌어. 그때였어요. 남편이 서서히 일어나 저한테 걸어오며 나지막히 말하더군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멍청한 년. 그리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발을 걸어 저를 넘어뜨리더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서로가 편해. 네 재산도 내 거 되고 네 사망보험금도 내 거 되고 얼마나 좋냐고. 꼭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보다가 뒤져야 하냐? 죽어. 죽으라고. 제발 죽어. 이 지긋한 인간아. 애처가 소리를 들으며 병원에서 제가 눈을 뜰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키겠다고 말하던 남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으로 있는 3년 동안 죽어라 보험금을 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보험금을 내며 속으로 수천 번 외쳤겠죠. 식물인간으로 살지 말고 제발 죽어라면서요. 저는 목이 졸리는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웃어. 그래 웃어라. 곧 네 딸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때였어요. 우당탕 소리와 함께 집 대문이 열리며 남자들이 들어왔죠. 그 소리에 놀라 남편이 제 목에서 손을 댔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남편 머리를 내리쳐버렸죠. 나중에 보니 선인장이었어요. 선인장으로 제게 머리를 맞은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남자들은 급하게 달려와서는 남편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도경 씨,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 누구야? 형사분들이었어요. 저는 낮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서로 향해서 남편의 범행에 대한 영상을 제출하고 고발했어요.
보험금 노린 범죄라는 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고를 고의로 냈다라는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법정 가서도 확신할 수 없고요. 이런 범죄는 남편에게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 뭐 이런 명확한 의도요. 명확한 의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8시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와주세요. 제가 명확한 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욕심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많은 예금과 집,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절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내연녀와 새살림 차릴 작정이었다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를 식물인간인 저를 3년이나 애처가인 척 연기를 하며 보살피진 않았겠죠. 이대로 제가 이혼을 진행한다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받을 수 없을 테고 사망보험은 제가 해지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범죄 영상을 보여주고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바로 이리의 이빨을 드러내고 제게 달려들었죠. 형사님이 말한 범죄의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잡혀갔어요. 범죄의 중대함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오랜 시간 남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유죄가 확정되었죠. 존속살인과 저에 대한 살인 미수였어요. 판사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이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남편의 내연녀도 이 모든 범죄를 알고 있었고 옆에서 남편을 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연녀도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들은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아직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운이 좋아 60이 넘은 나이에 출소를 한다면 그땐 제가 남편을 다시 찾아갈 겁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